본래는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뭐 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기는 그렇고 대충 이렇게 좀 얼굴을 한번 보고 지나가죠. 본래는 실한 영혼의 음악이라고 있습니다. 릴케는 어떤 분이죠? 이분이 아주 서정시의 아주 대표적인 시인이죠. 독일 릴케. 이 릴케는 정말 많은 여성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고 해요. 릴케 이런 얘기입니다. 릴케는 뭐라고 그랬냐? 시는 감정이 아니라 체험이다.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해요. 시가 체험을 하지 못한 걸 시로 나타내는 게 힘듭니다. 그렇게 된 시는 좀 허구예요. 다시 체험을 하고 나야 확 그냥 그 시에 대해서 뭔가 깊이 나타납니다. 중국의 공자. 중국의 공자는 참 세계 4대 석인 중에 한 분인데, 제가 공자라는 책을 한 권 읽고 나서 저도 좀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4대 석인 중은 누구죠? 공자, 네? 예수,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이 네 분을 4대 성인이라고 하는데, 아마 제일 빨리 공자가 아마 태어나신 분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소크라테스의 사상이 공자 사상을 베낀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공자의 뭘 보고 놀랐냐면, 공자 책에서는 뭐 인간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한 말이 없어. 그런 어떤 특별한 말이 없어. 그냥 자연스러운 얘기밖에 없어. 그래서 그래, 모든 진리는 자연에 있고 자연스러운 가운데 우리가 진리가 있구나. 그래서 그리고 공자의 사상이 보면 아는 대로 실현하는 거, 그것이 공자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뭘 보고 그래서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저기 사명대사인가요? 중국에 공부하러 가다가 밤중에 목이 말라서 물 있는 걸 마시더니 시원해가지고 잘 잤어.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그게 해골에 보여있는 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고 그냥 막 재우고 난리를 쳤어. 근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말 그걸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하고 그걸 모든 깨닫는 것은 자연이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중국 가서 배울 필요 없다고 돌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은, 이렇게 통달한다는 것은 부양수를 하고 뭐 무슨 천기를 읽고 이것이 아니고 이치를 깨달아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 이제 조카 하나가 외대 영문과 나왔는데 기타를 굉장히 좀 똑똑해요. 그런데 한날은 어느 도사를 만나러 간다고. 그래서 그럼 나도 같이 가자. 그래서 도사를 만나러 갔어. 도사가 도산 척을 많이 하는 거야. 나한테 막 그러자고. 그래서 내가 듣다가 저도 도사입니다. 그랬더니 도사가 뭔 당신이 도사의 이런 식으로 눈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란 많이 알고 부양수를 하고 과거를 통달하고 앞을 예측해야만 도사가 아니고 삶의 이치를 알아 행함이 도사입니다. 그 양반이 그때부터 나 도사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정말 이치를 깨달으면요, 행만 모르는 것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치를 깨닫는 것, 그것이 굉장히 도다. 그리고 공자의 말씀, 공자 시대에는요, 채시관이라는 게 있어요. 채시관이 뭔지 아세요? 전국에 있는 시 중에서 좋은 시를 골라 채집을 하는 채시관이 있었어요. 채시관이 중국의 전역에 있는 시를 주워 모았는데,
300수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자님한테 보여줬어요. 이 공자님이 딱 뭐라 그랬죠? 사무사. 여기 이 시에는 사특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시를 갖다 나중에 뭐라고 했어요? 시경이라고 붙였어요. 공자님이 보고 나서 이 시에는 사특함이 없다고 얘기한 후로 사람들을 그걸 시경이라고 붙였습니다. 시경이 사실은 중국에 모여있는 유명한 시 300수예요. 300수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300수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뭘 깨달았냐면요. 시가 경이다. 저번에 내가 그랬죠. 우리 시인이 우리 지구의 숫자보다 더 많고 시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했죠. 이게 뭐예요? 성경, 독경 이게 다 시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자님이 그 옛날에 얘기한 시경이 된 것처럼 경이란 말이에요. 불경, 독경 이게 다 경이고 시도 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하고 경하고는 같아요. 말하자면 불교의 경전이라든가 기독교의 성경이라든가 시라든가 이게 다 하나의 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자는 옛날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좀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약간 거짓말을 많이 했나 봐요. 몸이 좀 약간 예전에 좀 퉁퉁해야만 귀인이고 좀 그렇게 보였어요. 네. 자, 공자는 이런데 뭐라고 했냐? 시는 사무사다. 마음에 조금도 나쁜 일을 생각함이 없다. 시를 쓰는 데서는 나쁜 마음을 품는 것이 없다. 이런 뜻이죠. 조지훈 선생님은 시란 지정의 깨달아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합일된 그 무엇을 통하여 최초의 생명의 진실한 아름다움을 영원한 순간에 직관적으로 표현하여 형상한 것이다. 조지훈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가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들이 어떻게 말씀을 드리느냐 보면, 근데 여기서 뭐 또 제가 느끼냐면 그 유명한 사람들이 시를 똑같이 다 정말 한 가지 정의를 내린다면 같은 말이 나와야 될 텐데 다 틀린 말이었어. 다 틀린 말. 그러니까 시는 워낙 넓어서 누구도 뭐라고 지정해서 얘기할 수가 없다. 시는 아무리 성인이 얘기해도 다른 사람이 얘기해도 틀리게 얘기할 수가 있다. 시는 너무나 범위가 넓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시잘 쓰는 법. 여러분들 시잘 쓰시려고 여기 왔잖아요. 시란 결국 발상과 표현, 퍼즐 맞추기 문제다. 발상에 있어서는 상상력의 코드번호 찾기이고 표현의 문제에 있어서는 경구나 선전, 문구, 로고성 또는 속담비로서는 시가 되지 않으니 반드시 비유와 상징의 하나, 운유체가 완성돼야 한다고 정의하였다. 박재삼 선생님, 문학적 바탕이 없이는 고고한 지적기는 상상력을 발휘할 수도 없으며, 설사 그 직관력을 갖춘다 하더라도 표현 기법 없이는 한 편의 시를 완성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시가 감정의 표출이라고 하고 또 내가 여태까지 경험한 것을 나타낸다 하더라도 기법을 모르면 시를 쓰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현재까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기법을 표현을 해도 강의를 하지를 않고 대부분 실론적인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시를 쓰는데 적합하지가 않았어요. 저는 기법 위주로 지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말이 적용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인문학적 바탕이 없이는 고도한 지적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으며 설사 이 능력,
직관력을 갖췄다 하더라도 표현 기법 없이는 시 한 편을 완성할 수가 없다. 여기서 마지막 표현 기법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기법은 제가 자신 있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학교사는 시작하는 방법은 없다. 열심히 쓰고 대학교 선생님이 나누는 것은 상당이다. 많이 읽고 많이 읽고 많이 봐야 된다. 개체는 알면 알수록 애매한 것이다. 헤매는 것이다. 그리고 저는 해병 수용 가르치기라고 합니다. 일단 쓰세요. 쓰는 길밖에 없어요. 먼저 체험을 써야만 내가 잘못 썼다, 못 썼다 되는데 쓰지 않고는 얘기 안 됩니다.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늘로 코끼리 죽이기. 여러분 바늘로 코끼리 죽이는 방법 아시는 분? 어떻게 하면 코끼리를 죽일 수 있을까요? 오 맞아. 바늘 한 개를 가지고 죽을 때까지 찌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방법은 두 가지 방법. 코끼리를 죽일 수 있는 만큼 바늘을 한번 찌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뭐가 할까요? 바늘로 찌르놓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이걸 약간 빗대서 말하는 거지만 시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얼마나 갑자기 영감이 탁 들어서 정말 한 번에 좋은 시를 탁 써도 여러분이 유명해지는 겁니다. 네? 그런 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를 딱 한 개 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구예요? 이거 장난이 알 건데. 아니 그래. 그분 많이 쓰셨어요. 우리 한 명의 선생이 쓴 한명회 네? 아니 그건 골백번 죽어든 정윤공주 선생이 쓴 그걸 뭐라 하더라? 그리고 참 여기서 얘기한 김에 한 얘기할게요. 시조에는요 제목이 원래 없어요. 시조는 제목이 없습니다. 우리가 후세에 붙인 거예요. 뭐 단신가라고 하는 게 이제 정준신 말씀인 게 단신가인데 이거는 후대에 붙인 제목이지 썼을 때는 단신가가 제목이 없어요.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붙여주고 정몽주 죽어주고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망한 일편단심이야 가시지 있으랴 이게 단신가인데 이거는 우리가 제목을 붙인 거지 제목이 없어요. 그거에 버금가서 뭐가 있죠? 하여가 아세요? 누가 아세요? 이방원이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한 지덩치기 엎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천년만년 살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하여가예요. 근데 하여가는 말도 우리가 붙인 거지 원래는 그 제목이 없습니다. 뭔 얘기하다가 이제 머리 좀 빠졌는데 코끼리 죽이기에서 얘가 가서 시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다 그러는데 코끼리를 죽일 만큼 큰 바늘로 한번 찔러서 코끼리를 죽이는 거 그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냥 한 명에서는 비목이라는 알죠? 그분 딱 하나밖에 없어요. 비목. 그거 하나로 뭐 정말 대한민국의 최고 문민이 되고 예술을 원작까지 하시고 지금도 아주 잘 대접받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코끼리 죽일 만한 큰 바늘을 찌른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찔러놓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 그 하나 놓고 죽을 때까지 그냥 1년 내내 정말 다듬고 신춘문예 한 사람. 그래요. 지금 이름이 그거 하나 가지고 그냥 계속.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찌르는 거. 그건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찌르시는 거예요. 계속 죽을 때까지 쓰시는 거예요. 대부분 시인들은 죽을 때까지 찔러야 돼요. 코끼리 죽이는 방법을 우리가 써야 됩니다.
어휘를 많이 알아야 된다. 이거 내가 아마 몇 분도 얘기했을 거예요. 고은 선생님과 김성배 선생님. 근데 여러분이 이제는 내 말을 좀 믿을지 몰라요. 고은 선생이나 김성배 선생님은 내가 어휘를 더 많이 알아요. 맞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유의어사전을 쓰잖아요. 여러분은 유의어사전을 쓰는 순간 김성배 선생이나 고은 선생님보다 어휘를 많이 알고 계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한번 써보면요. 깜짝깜짝 놀라요. 야, 이런 좋은 말도 있었어? 이걸 그냥 안 쓰고 넘어간 거예요. 정말 너무 기가 막힙니다. 이게 유효사전을 계속 쓰셔야 돼요. 여러분 시를 써놓고요. 거기 나오는 단어를 다 유의를 한 번씩 찾아보면요. 시가 확 달라요. 정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내가 그랬죠. 시 쓸 때 어떻게 해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생각 남짓으라고 그랬죠. 무조건 쓰세요. 뭐 연이 맞든 행이 맞든 뭐 단어가 틀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쓰세요. 써놓고 받은 그거를 무슨 잘 써야 된다. 문장이 이렇게 안 되네 하고 생각하는 거는 안 돼. 시는 무조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코끼리 죽을 때까지 발로 찍어서 시 그냥 쓰시면 되는 거예요. 써가지고 다듬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처음서부터 좋은 시가 나올 거라고 나는 시인이니까 나는 그걸 몇 번 썼으니까 하고 막 하면 시 못 써요. 시는 쓰는 겁니다. 그냥 써가지고 나중에 다듬는 거예요. 다듬는 방법 11가지는 내가 나중에 여러분들 4학기에 시를 써오는 걸 다룰 때 한번 해보시면 정말 시가 이렇게 달라질까? 이거 한번 느낄 거예요. 제가 그걸 확실히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로 얘기하면 생각을 입으로 말하고 말을 글로 쓰고 다듬으면 시가 된다. 이 간단한 원리를 우리가 시를 못 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를 쓰되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써놓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앤더슨 엘릭슨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만시간이라는 법칙을 발표했어요. 이분이 그때 이 만시간의 법칙을 발표하고 그 나라에서 많은 사람이 태어났어요. 수학자, 수소폭탄 만드신 분, 노벨 문학상 굉장히 많이 태어났어요. 이분이 만시간이라는 하나의 법칙을 발표했는데 만시간만 하면 뭐가 돼요? 다 전문가가 돼요. 여러분들 만시간만 시를 쓰시면 시인 중에 훌륭한 시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어떤 사람이 쫓아왔어요. 나는 만시간을 했는데 왜 아무것도 안 됩니까? 그러니까 에릭슨이 한 말이 만시간을 하되 코치를 받고 생각을 깊이 하고 해야 되지 혼자서 아무리 산속에 가서 바이올을 아무리 쳐봐요. 만시간 2만 시간 쓰면 소용없어요. 코치를 받아야 돼요. 옆에서 다 뭔가 좀 이렇게 선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는 거는 큰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에릭슨처럼 여기 이제 오신 거예요. 오셔서 지금 저 얘기를 듣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보다 잘 쓴다든가 그런 의미는 아니고 여러분들 같이 연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이분은요, 이 강원국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연설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분이 하는 말이 결국 시 쓰는 방법이에요. 이 사람은 단어를 해도 말했다를 언급했다, 발표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서 연설문을 썼는데, 저게 시 쓰는 방법이구나. 그래서 그분, 어쩌다 사장님인가? 거기 KBS인가 어디서 나온 게 있었어요. 그걸 내가 즐겨봤는데, 거기 나와서 이걸 하는데, 야, 저게 시의 방법이구나 해서 내가 거기서 많이 땄어요. 근데 이 강원기는 어떤 분이냐면,
대통령 그 연설문을 뭐 십몇 년, 그다음에 그 대기업 회장 연설문을 해서 총 25년을 쓰신 분인데 이분 책은 뭐 베스트셀러입니다. 네, 이분이 그렇게 그런 분인데 이분도 사실 글을 처음에 글도 자신 없었고 잘 못 썼다고 해요. 근데 이 대통령 연설문 쓰라는 소리를 듣고 그냥 자기가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가면서 어떻게 하면 연설문에 막을 좋겠을까? 그래서 대통령이 말씀하셨다를 언급하셨다, 발표했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나씩 바꿔서 쓰다 보니까 좋은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시강이가 이 사람은 그냥 자기 그런 얘기를 쓴 건데 저는 시강이라고 생각하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대형 선정자들이 강원도 첫 보니까 시리즈라는 그건 아닌 것 같아. 연설문 좋은 내용들이 있어요. 쓰는 방법을 읽어보면 그게 시를 쓰라고 가신 분은 아니고 시인이 아니에요. 시인이 아닌데 이 사람이 연설문 작성하는 방법 자체가 시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분에서 시 쓰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연설을 한 거지만 이 사람 연설을 들으면서 저게 시 쓰는 방법이라고 찾아낸 거예요. 원숭이 똥구멍도 얘를 동료지 그게 무슨 시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보면서 저게 시 쓰는 방법이라 하고 찾아낸 거고 유희어 보고 시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유희어가 시 쓰는 방법이고 그걸 찾아낸 건 저예요. 그러니까 강원국이 시 쓰는 방법이다. 원숭이 똥구멍이다. 유희어다가 이게 시 쓰는 방법이라고 거기서 내가 찾아낸 건 저예요. 자, 그래서 그럼 시인이 되면 어떤 것인가? 시인이 되자마자 시인은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여만 선생님, 시골 잘 다녀오셨어요? 여만 선생님 부를 때는 선생이라고 하지 여만 안 불러요. 그러면 시인한테 박용규 선생님 오늘 왜 짝꿍 안 왔어요? 예, 저는 시인들한테 다 시인 선생이라고 붙여요. 뭐 유영희 선생님, 뭐 김윤성 선생님 이렇게 붙여요. 고은배 선생님, 고은배 선생님, 이게 와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시를 쓰는 사람들 다 시인자를 붙여요. 시는 선생이에요. 공식 명칭이 선생입니다. 시인 보고 형님, 뭐 아재 하는 거 안 좋아요. 아무리 제가 존경한다 하더라도 선생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시인의 호칭은 선생입니다. 그리고 시인이면 족보에도 올라가요. 여러분 족보에도 시인 이게 족보 여러분 아시죠? 뭐 아버지 밑에 아들 몇명 이렇게 쓰잖아요. 거기도 위에 시인 누구 이렇게 씁니다. 그만큼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시인 되려고 그러면 아마 지금도 보시면 사무관 이상은 족보에 올라갑니다. 옛날도 시인들은 다 어느 정도에 해당되냐면 벼슬이 지금 말하면 지문 사무관이니까 옛날 벼슬은 어느 만큼인지 모르는데 거기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인들은 족보에도 올라가고 묘비에도 올라갑니다. 묘비에도 시인 누구라고 씁니다. 예, 여기 보시면요. 지방을 쓰는데 보면 형고 이거 옛날 아버지는 돌아가시면 뭐라고 쓰면 현고 학생 후군신이 있습니다. 왜 학생이라고 쓸까요? 옛날에 과거에 들어가지 못하면 장마는 계속 공부를 해야 돼. 최소한 뭐 진사라도 달라고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데 진사도 못했으니까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학생이라고 붙인 거예요. 지방도 양반 집에만 썼지 하인들은 지방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양반 집에서 보면 아직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진사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생 부분 시이 있습니다. 또 여자는 어떻게 돼요? 여자는 뭐 옛날에 뭐 저기 가지를 유인은 뭐예요? 아기를 낳은 여자. 그냥 어머니들은 현비 유인 무슨 김씨 신이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쓰냐? 현고 시인 부군신. 이분은 시인 누구다. 여자는 현비 시인 전주 이씨 시인. 완전히 지위가 틀려져요. 학생하고 여러분 많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인이 되면 이게 직위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선생 직위를 갖고 있고, 묘명도 달라지고, 지방도 달라지고. 장군이 되면 8가지가 달라진다고 그러는가요? 시인이 되면 몇 가지가 달라져. 그리고 시인이 되는, 우리 시인들 행사할 때마다 순국선열과 작곡의에 대한 응용을 해요. 국가를 위해서 독립하신 분들하고 같은 학년을 놓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인 된다는 것은 그게 만만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시인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산부요연 기념관이 없다. 국무총리나 대법원장 또는 국회의장 기념관 없어요. 근데 시인들만 뭐 많잖아요. 우리나라 곳곳에 지금 기념관이 많잖아요.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시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한국, 중국, 성경, 독경, 코란 이게 다 시고요. 한국은 정말 시인의 나라였어요. 우리나라는 진짜 시인 나라였어요. 2,500년 동안 시 모습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하다못해 청지기도 제대로 못해요. 그럴 정도 우리나라는 시를 써야만 모든 걸 할 수 있었던 나라였어요. 여기에 지금 나오는 이 여자가 김영한이. 옛날에는 참 우리나라 요새 생기면 지금 못생긴 얼굴이에요. 근데 그때는 얼굴 퉁퉁하고 좀 살이 찌고 이러면 이쁜 여자였어요. 그때는 아주 백기행이 아주 반해가지고 학교도 안 가고 여기 그냥 눌러붙일 정도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잘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 스타일로는 잘생긴 거예요. 예, 이렇게 생겼죠. 여기 아마 20살 때쯤에 얼굴이었던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게 길상사 전경입니다. 길상사 여기 들어가는 우리가 입구고요. 이렇게 들어가면 김영한 여기가 이제 여기 종각이 여기 있죠. 저 위에 올라가면 이제 법정 스님 사당이 있대요. 그런데 이 넓이가 이게 지금 가치로 얼마나 될까요? 이거 아마 수십조 될 겁니다 아마. 네? 근데 84년도에 법정 스님한테 이걸 다 드리려고 했더니 법정 스님 안 받는다 그랬다가 94년에 받을 때 이 가치가 1,000억이었어요. 그때 또 1,000억. 94년도에 이게 1,000억이었어요. 그래서 기자가 그 1,000억 아깝지 않냐고 그러니까 내 1,000억은 백기에게 시 한 줄만도 못해요. 1,000억이 시 한 줄만도 못해요. 이게 시의 가치가 얼마나 합니까? 그게 시의 가치는 너무 크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 그 시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귀중한 시를 쓰잖아요. 돈으로 환산이 안 돼. 너무 커서. 그런 거예요. 이게 가치가 없어서 환산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너무 커서 환산이 안 됩니다.
여기 박무웅 씨는 현재 나보다 6살 위니까 83세 되셨네. 이분요, 돈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난 시 때문에 100억을 벌었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마 2010년도에 만났을 때 나한테 얘기한 게 나는 시 때문에 100억을 벌었다. 왜 그렇게 어떻게 벌었냐니까 자기가 LG에 협력사로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협력사 모임에 딱 갔더니 회장이 나와가지고 박봉훈 선생님 어디 있습니까? 손을 딱 드니까 회장이 와가지고 박봉훈 선생님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갔어. 임원들이 보니까 야 우리 회장이 찾아가가지고 인사하는 협력사 사장이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좋은 물건 나면 이거 한번 해보시죠. 이거 하면 금액도 빨리 주고 그래서 돈을 벌기 100억을 벌었대요. 근데 왜 그러면 회장이 와서 인사를 했겠냐? 그 사부에 시 한 편을 발표했는데 회장이 마음에 들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시 써줘서 고맙다고 인사한 건데 그 임원들이나 직원들은 볼 때는 와 회장이 가서 인사한 사람이야. 그래가 돈을 벌었답니다. 뭐 기영도문학관 여러분들 보시죠 한번. 이렇게 잘 지어놨습니다. 이 뒷동산이 다 기영도 동산이에요. 그러면 시비 뭐 해놓고 공원을 많이 조성해놨어요. 그것도 지금으로도 몇천억 될 거야 아마 그 동산을. 근데 그걸 기영도 시 60여 명밖에 없어요. 그런 27에 돌아가셨고 동아일보 기자를 하다가 어느 날 그 영화를 보고 있다가 아마 뭐 지금으로는 뭐 뇌졸중인지 뭔지 그냥 죽었어요. 그래서 뭐 한간에는 누가 독살시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기영도 누나하고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아니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저렇게 3층으로 짓고 안에다가 전시를 잘 해놓고 뒷동산을 다 기영도 문학관으로 했습니다. 시 한 6편, 60편 써가지고 이렇게 대접을 받습니다. 시의 가치가 이랬습니다. 윤동주 문학관은 또 얼마나 좋은 데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노른자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종로 그 청와대 뒤편 동산 있잖아요. 저쪽에. 네? 거기를 윤동주 문학관이 가봤어요? 윤신이 아니고. 예? 윤신이 아니고. 아니 영수제 안에는 뭐 잘 조그맣게 얘기했지만 예. 거기 그 좋은 장소 그것도 돈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한 편이 뭐 얼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인들은 이런 대우를 받고 있어요. 여기 이건데 이게 이제 이거고 이것도 하나 더 잠깐 보여드릴게요. 윤동주 문학관에 가면요, 여기 12 서실을 이렇게 해놨고요. 여기 이렇게 무대가 있어요. 위에 가면 이렇게 무대가 있어서 이게 공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도에 2011년도인가 윤동주 거기 가서 제가 별해는 밤을 한번 했습니다. 여기는 윤동주 문학관 전경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시인이 되고 나면 어떤가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정말 시인들은 이런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시인은 첫째 자기 마음의 성찰이요 마음의 일기장이요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가 시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꼭 쓰셔야 됩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어요. 시는 브랜드다. 이거요. 요거 얘기를 조금만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도 옷을 백화점에 가서 브랜드 있는 옷을 사 입으면 여자들 브라우스가 뭐 100만 원도 넘게 많다군요. 브라우스도. 안지로 가도 몰라야지. 아, 근데 백화점에 가면 100만 원짜리 브라우스도 있대요. 근데 그건 다 명품 브랜드가 붙은 거잖아요. 브랜드가 붙은데 그 천이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금으로 만든 것도 아니에요. 은실도 아니에요. 근데 그게 비싸요. 근데 그게 똑같은 천에 똑같은 사람이 만들어도 시장에 나오면 100만 원짜리가 5만 원도 아니에요. 시장에서 예뻐야 되겠죠. 왜 브랜드 값입니다. 브랜드라는 것은 뭐가 있냐면요. 저도 백화점에 납품을 해봤는데 까다로운 게 뭐냐면 실밥 제대로 땄느냐, 뭐 이틀 게 있느냐, 요걸 따지는 거예요. 이게 뭐 다른 천을 바꿔넣어라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유명한 브랜드 회사에서 옷을 만들기 위해 하청업체한테 물건을 줍니다. 1000번을 만들 거다. 그래서 디자인하고 실하고 바늘하고 브랜드하고 천하고 딱 줘요. 그거가 만들기만 하면 돼. 만들다가 보니까 약간 이게 삐뚤어졌어. 옆으로 빼놓고. 단추를 달다 보니까 이게 이 단추가 좀 빼놓고.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만든 1000번을 납품을 합니다. 브랜드를 내고. 납품을 했는데 천이 한 10분 정도 남았어. 그거 어떻게 버릴 겁니까? 그걸 또 그대로 만듭니다. 만드는데 이게 없으니까 이거 시중에 내버려. 그러면 그건 5만 원밖에 안 하는 거야. 그게 뭐냐? 브랜드. 여러분들이 시인이라는 이름을 붙인 게 브랜드입니다. 우리 인간의 브랜드를 여러분 붙인 거죠. 응? 시인이라는 이름이 그냥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브랜드 가치를 하기 위해서는 브랜드가 아까 뭐랬죠? 브랜드 있는 것이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인간, 똑같이 옷 입고 다니고 똑같아요. 근데 왜 브랜드 시인을 달면 여러분들이 가치가 올라가느냐? 실밥을 따기를 잘했어요. 우리 인간의 실밥은 뭐예요? 육두문자 안 하기, 시간 잘 지키기, 응? 걷는 목 잘 건너기, 남의 욕 안 하기, 뒷말 안 하기. 이런 것만 잘하면 여러분 충분한 시인이 자격이 있고 그거 잘하면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치는 시중 제품보다 100배 높은 가치를 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면 시인에 걸맞는 실밥따기를 하셔야 돼요. 남 욕하지 않고 남 험담하지 않고 약속 잘 지키고 걷는 법 잘 걷고 육두문자 안 쓰고 이거 사실 쉬운가요? 이거 쉬운가요? 어렵습니다. 이거 참 저도 약속을 잘 지키라고 해놓고 어쩌다 늦어요. 뭐 시계를 잘못 봤다거나 뭐 이런 늦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잘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 여러분 신용이에요. 돈 안 들이고 하는 신용이고 쉬운 브랜드 가치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 시인되고 나서 불편한 점이 뭐냐면요. 2차선 골목에 차가 좁아. 근데 가다가 다들 건너가는데 이거 따라서 건너자니까 내가 오기는 거가 되고 안 가자니까 별난 놈 되고 좀 난처해요. 그런 때가 많고 그리고 저는 꼭 건널목을 통해서 걸으려고 애를 씁니다. 저하고 이렇게 걸어보면 내가 좀 약간 이렇게 돌아가는 데가 있으면 사람들이 의아해서 봐요. 근데 난 그걸 합니다. 근데 아주 먼 경우는 나도 또 참 별난 놈이 안 되기 위해서 가끔은 그냥 건너긴 하는데 건너면 꼭 찾아서 건넙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참 간단하고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이게 이것만 잘 시키면 시 잘 쓰는 거는 두 번째입니다. 시인이 시 잘 쓰는 것이 물론 본분이지만 시 잘 쓰는 거는 두 번째고 이런 거 잘 시킵니다. 시인은 이게 잘 시키는 게 시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황금찬 선생님한테 제가 늘 배운 게 시를 배운 게 아니에요. 황금찬 선생님은 인간을 배웠어요. 96세 때 내가 선생님 모시고 가다가 선생님 오늘 택시비 내가 택시 띄워드릴 테니까 가세요. 아니야 저희 가면 버스 있어요. 버스를 꼭 타고 가셨어요. 이게 97세 되니까
조금 좀 힘이 드신가 봐. 김신 나 오늘 택시 타고 가고 싶어? 한 말씀. 98세 되니까 해화동으로 늘 나오셨는데 우리 집인 데로 와. 그래가지고 그 도봉동으로 가서 선생님을 뵀어요. 그러다가 99세 때는 거의 뭐 정말 내가 황자 선생님한테 고마운 건 손자 이름도 잊어먹었는데 저 이름은 기억해가지고 김신 커피 한 잔 사줄게 와 그러는 거야. 나는 너무 고마운 거야. 그게 황금자 선생님이 나한테 너무 고마웠고 황금자 선생님이 욕한 적이 없어요. 누가 말해도 누구도 다 칭찬을 해. 다 칭찬하고 욕한 적이 없어. 근데 욕 딱 한 번 하셨어.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젊은이가 확 뛰어가다가 선생님만 부딪혀가지고 선생님 넘어지면서 안경이 깨졌어. 근데 젊은이가 그냥 가버린 거야. 그리고 안경이 바뀌신 거야. 선생님 안경이 그놈 참 나쁜 놈인데요. 왜요? 아니 지가 부딪혀서 안경이 부러졌는데 그냥 갔다 이게요. 뭐 나쁜 놈이 돼요 한 소리 한 번만 들었어. 그만큼 선생님 욕을 안 하셨어. 황금자 선생님한테 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39살 차이니까 선생님을 내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꼭 만나 뵀어요. 만나서 식사도 대접하고 혼자 가서 만나면 1,000시간 앉아서 선생님이 나한테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문단사 어느 신이 뭐 어떻게 했고 뭐 이런 얘기 막 하시는 거야. 그럼 그거 다 배우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선생님 저 이제 말씀 놓으시죠. 정색을 하시고 김기진 선생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존대를 나한테 끝까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존대해야 된다. 욕하지 말아야 된다. 그 황금자 선생님한테 배운 거고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한테 인간을 배웠지 글을 배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당당하게 선생님 황금자 선생님 제자라고 얘기를 하고 자타가 공인하는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황금자 선생님 상수영, 송수연 내가 송수연 집도 만들어드리고 생일 1월 1일이면 세배 신앙송을 해가 세배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선생님 보고 선생님 저 제자죠. 김기진 선생은 제자가 아니에요. 동료예요. 동료는 선생님하고 같이 취급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동료를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한테는 제자가 되고 싶었고 그랬는데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위원도 내가 하면서 이제 염할 때 들어가서 선생님 염도 같이 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래요. 선생님이야말로 진짜 제자입니다. 그래서 나도 제자이고 싶었고 그러니까 타인도 나보고 제자라고 하고 자차가 동일한 제자가 된 겁니다. 선생님은 나보고 돌아가실 때까지 동료로 취급해 주셨어요. 난 선생님 동료 되는 거 원치 않아요. 선생님 제자가 되고 싶지. 이완 여러분 여기 이제 등단하실 거고 등단하실 분이 계시니까 시인이 많다는 소리를 들어요. 절대로 안 많습니다. 우리나라 시인들을 내가 아무리 많이 보태고 생각해봐도 5만이 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3만 명이라고 생각하는데 5만 명이라 그러면 우리나라 여러 가지 직군 중에서 제일 적어요.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가수가 몇 명이나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올해자랑에서 한 번만 그 대상토로 가수라고 등록해주고 또 각 대학교에서 뭐 나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수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장관생이 좀 한 40만 될까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화가는 어떻게 될까요? 화가 각 대학교에서 미술과 화가 나오죠. 또 미술인데 TV로 그려가지고 하면 또 화가 되죠. 화가는 몇 명이나 될까요? 거기도 40만 원. 그러면 또 그런 비슷한 중에 목사분 여기 계실지도 목사 몇 분이 될까요? 내가 외국 갔다가 저녁에 탁 비행기 타고 내렸는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 전 서울이 막 이렇게 트리를 해놓은 것 같아. 막, 이거 멋있다. 그러고 쓱 내가 십자가야 돼.
그러니까 서울 시내만 있는 교회만 해도 아마 2, 30만 개는 돼요. 전국으로 하면 아마 50만 개는 넘겠죠? 그 교회 한 사람 목사 한 분만 있습니까? 부목사 있지 뭐 해가지고 무명도 되죠. 그리고 그거 안 되고 목사만 된 분도 많죠. 내 생각엔 목사는 한 100만 되지 않을 거예요. 시인은 5만 밖에 안 돼요. 많이 쳐도 이게 적어요. 근데 시인을 폄하하는 사람들이 남단에서 돌 던지면 시인이 많아요. 하여튼 남이 잘 되는 꼴이라도 남을 좋다는 걸 폄하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시인들 굉장히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인 만드는 걸 가장 뭐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시인 여기 안 되신 분 시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등단시킨다. 저는 아무나 막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실제로 저 아무나 등단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시가로서 등단시키는 것도 룰이 있어요. 요새 룰을 잘 안 지킵니다만 원래 등단시킬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 어떤 게 있냐면요. 월간지는 3년 이상 결혼 없이 나와야 등단시킬 수가 있었어요. 지금 말하면 뭐 창간호 내면서 등단시키는 이건 다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개간지 1년에 4번 되는 책은요. 5년 동안 꾸준히 결혼 없이 내야만 등단시킬 자격이 있었어요. 그래야 등단 자격을 줬어요. 근데 요새는 뭐 개간지 창간호 내면서 막 등단시키고 다 합니다. 근데 그걸 법적으로 제재하는 방법도 없을 뿐더러 요새는 그냥 위험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등단시키는 절차가요. 시 5편 이상 내면 그 중에서 심사위원 보고 이게 정말 시답다, 시인 될 것 같다 하면 그 등단을 이제 심사를 해서 등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절차를 걸쳐서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요새 말하는 등단 절차고요. 그래서 등단시키는 것이 결국 우리가 막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이 등단이라는 제도가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떠났는데 한국에만 남아있는 등단 제도가 있는데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게 우리 한국의 등단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시인이라고 딱 명명을 해주는 게 달라진 거야. 자기도 자신, 내가 시인이야. 이렇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미국 같은 책만 내면 시인이고 책을 못 내면 시인이 아니야. 아무리 시를 10개, 20개 잘 냈어도 책을 못 냈으니까 아니야. 이게 한국은 딱 선을 줬어. 자격증을 딱 줘서 오토바이 타도 자격증이 있어야 타듯이 한국은 딱 자격증을 준 거기 때문에 이거 괜찮은 제도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글 쓰다 보면요. 그런 사람 많이 만나요. 그 사람 글을 못 쓰는데 내가 같이 글을 못 올리겠어. 그런 사람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치고 글 잘 쓰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남을 글을 못 쓴다고 평하는 사람 치고 글 잘 쓰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요 시를 3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죠. 첫째가 뭐죠? 잘 쓴 시. 어떻게 써도 다 잘 쓰지. 두 번째가 뭐예요? 좋은 시. 감동을 줄 수 있는 시는 좋은 시. 훌륭한 시는요. 그는 모든 사람이 좋다고 인정하고 외워서 쓰고 이런 시가 있으면 그는 훌륭한 시. 이 훌륭한 시 하나만 쓰면 됩니다. 그리고 시 여러분 다 잘 쓰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시인이 되고 나서 난처했던 것들이 아까 시인이 많다 그랬을 때 대답하기가 공했고 또 정말 걷는 걸 건널 때 참 같이 따라갔자니 그렇고 안 따라갔자니 그렇고 그런 것이 좀 그랬어요. 한 번은 제가 전철 탔습니다. 전을 탔는데 내 딱 옆에 앉은 사람이 여기 좀 미안하지만 그만큼 잘생긴 젊은이가 없네요.
아주 잘생겼어요. 키도 보니까 내 생각 한 80은 돼 보이는 젊은인데 건장하고 아주 얼굴도 잘생겼어요. 근데 전화를 하는데 말끝마다 들어오는 글자 새끼 뭔 새끼 저거 듣고 이게 너무 막 끝난 다음에 그분한테 뭐랬는지 아세요? 젊은이 요새 브랜드 시대인지 아십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도 브랜드 시대입니다. 당신의 브랜드에다가 브랜드를 붙이십시오. 그게 뭐예요? 그래서 아까 옷 만드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실밥만 잘 따서 납품하면 브랜드 가치가 내비 붙고 하면 그거는 100만 원 하는 거 시중가면 5만 원. 당신의 브랜드 가치를 올려면 요걸 빼세요. 그럼 당신의 브랜드 가치는 확 올라갈 겁니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 사람 아마 욕 안 할 거예요 앞으로. 진짜예요. 예? 근데 저도 욕할 줄 알거든요. 근데 안 해요. 그런데 저는 정말 욕 안 하는 게 거의 인품을 많이 나타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가다가 어떤 사람들 보면 유튜브 다 써가면서 얘기하는 사람 보면 얼굴을 한번 더 쳐다보게 돼. 저 사람이 진짜 뭘까?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정말 욕하는 사람은 안 하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욕하지 않는 것이 그만큼 좋은 거고요. 시인이란 진실처럼 보이게 모방하는 것이 역사가는 사실을 진실로 기술하는 것이다. 시인은 상상과 체험으로 새 물건을 만들어내는 창조자이다. 이 시인은 창조자라는 말이 참 매력적이고 실질적으로 그래요. 우리는 우리 시도 새로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우리는 시인의 특별한 것 중에 단어도 만들어냈어요. 셰익스피어가 영국어로 소설 쓰는데 단어가 부족해서 700단어를 셰익스피어가 만들었어요. 그게 아마 모토가 됐는지 시인은 단어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만든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시를 가끔 내가 인용을 많이 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유명 교수는 성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여인 깔깔거리며 웃었다. 남자 투는 자꾸만 칭찬을 받아 마시면 콧등을 붉히고 여인 투는 해원의 값이 무겁다. 요걸 잘 보세요. 여기 해원의 값. 이거 해원이라는 말을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건 내가 만든 글인데 해원이 뭘까요? 해가 만든 원 뭐가 있어요? 나이테. 나이테 이렇게 생겼죠? 해가 만든 원이야 이게. 그죠? 해원이 왜 나이다의 말을 내가 해원이라고 했어요. 나이를. 나이라고 그냥 하면 심심하지 재미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내가 그날 어느 교수의 강의를 듣는데 성스러운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사람들이 막 웃고 하는데 한 여자는 굉장히 점잖더라고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나이가 많고 진득하고 묵직하다 그러죠. 해원의 값이 무엇다. 이 사람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점잖하다. 이 말을 해원의 값은 무겁다고 한 거예요. 네?
시인의 말은 이렇게 좀 다르게 말을 하니까 잘 어떤 이야기지만 그 여자는 나이가 많아서 진득하고 참 점잖더라 하는 말을 뭐라고 했어요. 여인투는 개운이 값이 무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 열어드린 거고요. 신을 선을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시를 쓰면서 나쁘게 하자는 말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마 다 시에서는 좋은 말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말을 자기 자꾸 하는 사람은 자기 성찰이 되고 자기 다짐이 되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선을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제가 만든 말입니다. 시는 선을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 선 쪽으로 기우는 사람입니다. 현재 조금 남들보다 내가 선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더라도 선 쪽으로 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시인들을 좋아합니다. 이게 시는 나의 성찰이다. 마음의 일기장이다. 시가 세상을 씹어가겠다. 시는 생의 열매다. 여러분 시집을 내는 건 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떤 진행을 같이 불어도 높은 미적 효과를 주는 것이다. 일산적 상식이 검증되어 있는 사고가 아니라 비상식적인 시창작이라는 미적 목적을 위해 낯설게 하기로 예술적 시를 도모해야 한다. 이 낯설게라는 말이요. 간단하게 말을 했지만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말을 표현해 있어요. 저는 낯설게 하는 방법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잘라내기. 예를 들면 울룰창창이라고 쓰면요, 저는요, 울룰을 빼고 창창한 이렇게 해도 새롭죠. 그렇죠? 이렇게 해도 새로운 겁니다. 새로운 거라는 게 꼭 거창하게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저는 그리고 내가 고독한 여인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썼어요. 고기정 산깃을 우울한 향나무 집에 울룰창창이라 안 하고 울룰하다고 썼어. 그러니까 향나무가 많이 빽빽이 써 있길래 울룰한 향나무 집에 화가가 된 성악가가 여서도처럼 독화하고 있다. 이렇게 썼어요. 한마디로 잘랐는데 괜찮아 보여.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람이 보여주면 내가 이렇게 자르고 나서 너무 희열을 느낀 것이 하나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네, 요것까지만 하겠습니다.